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종교개 역사 살펴보고 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뜨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쁜 교황의 시대라는 주제로 해서 종교개혁 시대를 전후로 이 교황청을 접수했던 좀 수준 이하의 교황들 몇몇을 살펴봤죠. 식스투스 4세, 그리고 알렉산더 6세,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바오로 6세, 총 6명의 교황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영상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쁜 교황들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미켈란젤로의 삶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르네상스와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이 사회의 종교적 격변 속에서 예술가로서 한 개인이 느낀 고뇌, 이런 것들을 한번 당시 정황 속에서 함께 느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불세출의 천재 미켈란젤로 제1편입니다. 총 2번의 영상을 통해서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탈리아 교황청을 중심으로 또 주변의 유럽 역사와 함께 다루었던 그 역사를 이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좀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히 르네상스가 낳은 3대 거장을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리고 레오날도 다빈치, 라파엘로 산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진 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날도 다빈치, 라파엘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 참고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르틴 루터가 1483년, 그러니까 라파엘로하고 동갑 나이입니다. 라파엘로가 37살 일찍 죽지만 이제 루터는 좀 더 오래 살았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미켈란젤로가 한 23년 정도 늦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훨씬 오래 삽니다. 거의 한 88세, 만으로 88세, 한국 나이로 89세까지 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서 가장 장수했고, 자, 르네상스 말기까지 보면은 홀로 생존한 분이다.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칠 때도 생존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예술작품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만 88세에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종교개혁사 주제에서 신앙적 주인공은 루터다라고 하면은 인문학적 주인공은 미켈란젤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좀 2번의 영상을 통해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 불세출의 천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의 동시대인들에게 신처럼 추앙된 인물이거든요. 조각에서는 다비드 조각상, 그리고 회화에서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남겼죠.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 가서 보시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상당 그 설계가 미켈란젤로가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각, 회화, 건축, 즉 조형예술 3대 장르 전체를 대표하는 작품을 남겼다고 하면은 거의 신과 같은 사람이다. 신계와 인간계 한 중간쯤 되는 인물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타점왕, 타율왕, 홈런왕 다 차지한다 그러면 거의 야구신이죠. 야구신. 그는 거의 예술의 신으로 존중받는 인물이다. 그래서 조르조 바살이라고 예술가 열전을 쓴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미켈란젤로의 탄생을 가지고 신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예술은 정점에 도달했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죠.
자, 그는 1475년 피렌체 근교의 카프레세라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자, 아버지 루도비코는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피렌체 장관을 역임해요. 그리고 엄마 프란체스카는 너무 병약해서 미켈란젤로가 6살 때 결국 돌아가십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이제 차남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시골 유모집에 맡겨졌는데 요 유모의 남편이요 석수장이었습니다. 야, 요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훗날 조각가로 재능을 쌓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이 조각용 끌과 망치를 갖고 노는 게 가장 즐거웠다라고 회고할 정도였죠.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 미켈란젤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또 작품 속에 있는 다른 주인공과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피에타 조각상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아들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친모의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의 소년 시절은 순탄치 못했는데, 자, 몰락한 귀족이라도 이제 귀족의 자존심이 있었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예술가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냐? 예술가가 지금의 또 예술과 다릅니다. 그 당시 중세 말기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삼촌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죠. 하지만 이 아들의 예술혼을 억누르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죠. 당시 아버지에게 아들 미켈란젤로가 쓴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아버지는 제가 번 돈으로 군주와 같은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버지뿐 아니라 형제들도 다 이 미켈란젤로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살게 되죠. 자, 13살 때 아버지는 아들을 당시 유명 화가였던 기를란다요 공방에 넣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1년 만에 나오게 되죠. 왜 그랬는가? 자, 미켈란젤로는 그 스승의 능력이 자기 성에 차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스승의 능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제자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또 거기다가 미켈란젤로 본인도 요 회화보다는 조각에 훨씬 더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당대 이 기를란다요 역시 예술사에서 손에 꼽히는 천재를 잠시나마 고작 딱 1년 제자로 둔 덕분에 자신의 작품이 제자와 수시로 비교당하는 굴욕, 소위 말하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지요. 그 이듬해 이제 14세 때에 그는 조각가 베를톨로 밑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 스승이 당시 메디치 저택에 있는 정원의 관리자였습니다. 당시 피렌체는요, 이미 수차례 언급했죠. 겉으로는 공화제이지만 사실은 3대째 이어진 이 메디치 가문의 독재 지배하에 있었다. 자, 미켈란젤로 성장기에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일 마니피코, 즉 위대한 자로 불리는 로렌초였습니다. 로렌초, 사진 여러 번 보셨죠? 로렌초. 그는 예술을 사랑했고 젊은 예술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걸로 유명한데요. 자, 그는 자기 저택에 이 대리석 정원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 젊은 조각가들이 마음껏 공짜로 대리석에 자기 솜씨를 뽐내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대리석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상당히 대인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미켈란젤로 역시 그곳에서 어때요? 연습작을 몇 개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연습작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판의 얼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의 얼굴과 그리고 큐피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전부 오늘날은 남아있지 않고 다 유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의 얼굴, 요걸 조각하다가 결국 메디치가의 리더인 로렌초 눈에 들게 되는데 그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다가 로렌초가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판의 얼굴, 이걸 보면서 그를 굉장히 어린아이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요. 판은 노인이기 때문에 이 치아가 성하지 않을 텐데 라고 쭝얼거리면서 갑니다. 자, 그걸 듣고서 미켈란젤로가 이 판의 요 치아를 충치를 조각해가지고 정말 진짜 충치처럼 조각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보면서
로렌초는 와 이거 다 와서 다시 본 거예요. 와 천부적인 이 소년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소년을 자기 집안에 들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양자로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미켈란젤로는 이제 로렌초의 집에서 그의 장남인 피에로, 그리고 차남인 조반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줄리아노, 그리고 장녀인 콘테시나, 그리고 조카인 줄리오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유명한, 우리 언급했죠. 이 조반니, 둘째 아들 조반니는 이제 레오 10세 교황으로, 메디치카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그 조카였던 줄리오는 어때요? 클레멘스 7세로 메디치가 출신 두 번째 교황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예술 활동을 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저택에서 당시 완성기에 접어든 피렌체 르네상스를 마음껏 빨아들입니다. 특별히 로렌초가 만든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이 플라톤 철학을 배우고 또 수준 높은 토론들을 귀동냥으로 경청하게 되죠. 또 라틴어 문학에도 수준 높은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그는 단테의 신곡을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자신의 조각, 회화, 건축, 심지어 시와 같은 예술 전반에 고통과 순교, 구원의 주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1492년 로렌초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무능한 장남 피에로가 가문을 계승하게 되지만 이 피에로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할 때임을 알게 되죠. 그는 다시 아버지 집, 생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서 미술 공부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는 수도원장 니콜로가 보내주는 인근 병원 행여 병자들의 시신을 구해줘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해부학 공부를 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다비드 조각상이라든지 기타 각종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그림 그릴 때 잘 표현이 되죠. 또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한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도원 원작, 바로 산토 스피리토 수도원에 선물로 주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이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로렌초의 이 때이른 죽음은요, 피렌체 전국을 혼미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이미 수차례 언급했어요. 당시 메디치 독재 비판의 선봉장에 섰던 바로 산마르코 수도원장 사보나롤라가 있습니다. 사보나롤라 이분인데요. 바로 종교개혁자인 사보나롤라는요, 당시 교회는 이제 또 알렉산더 6세 교황이 취임하면서 그야말로 세속화, 부패,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바로 중세 천년이 나온 최악의 교황 알렉산더 6세가 활동할 시기가 바로 이 사보나롤라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게 올릴 때였다. 자, 이 종교개혁자 사보나롤라는 이제 주일 설교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회개하시오. 고전연구니, 신예술이니 하면서 이교 문화를 숭배하고 세속적인 타락을 촉진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언제까지 용서하리라 보십니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의 불같은 설교에 참회의 눈물과 통곡을 이제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또 인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보나롤라의 설교문은 매주 그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서 유포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메디치 독재 체제 전복을 위한 이 조직적인 거사가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미켈란젤로는 1494년 베네치아로 도망을 합니다. 왜냐? 한때 메디치가의 식솔이었던 전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이제 베네치아로 간 거예요. 하지만 이 베네치아 역시 자기네 고향 출신이 아닌 고향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굉장히 배타적인 길드 조직 때문에 예술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되죠. 자, 이 사보나롤라는요, 조만간 심판이 이 피렌체를 덮친다고 예언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한 거예요. 당시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지도층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피렌체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누굴 겨냥한 겁니까? 바로 로렌초와 이 메디치 가문을 겨냥한 거예요. 이게 좋게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 예술 활동이지만 또 신앙적인 약간 원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치와 방탕,
뭐 이런 것들 이제 일삼는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설교대로요,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 이미 언급했죠. 무려 5만 대군을 이끌고 피렌체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 사보나롤라가 얘기했던 피렌체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닌가 하면서 이 사보나롤라의 권위는 거의 신적 수준으로 격상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보나롤라 중심으로 메디치 가문 추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보나롤라는 자연스럽게 피렌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1494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피렌체에서 신정 통치를 이끌게 되죠. 자, 자존심이 강했던 이 피렌체인들이 피렌체 사람도 아닌 저 페라라에서 온 수도사에 감동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구장창 성직 매매를 일삼는 교황청과 또 사치와 허영심에 들뜬 이 피렌체를 공격했는데요. 자, 그는 이렇게 로렌초가 죽은 이후 발생한 피렌체의 정치적 공백을 강력한 종교 언어로 메꾸게 되죠. 그의 무기는 감동적인 설교였다. 그는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참회를 촉구한 격정적인 설교에 당시 피렌체 시민들은요, 큰 충격을 받고요. 피아누니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의 행렬이 매주 광장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당시 이 그리스 철학과 이 기독교 신학의 조화를 추구했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그리스 사상을 다 버리게 되죠. 특별히 보티첼리라고 메디치가 굉장히 사랑했던 예술가인데요. 이 보티첼리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성화만 그리겠다는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 역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켈란젤로는 수십 년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도 내 귓가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이 사보나롤라의 음성이 내 가슴에 메아리 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여운이 강했던 설교였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훗날 그가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서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잘 나타났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형은요, 더 그 이상으로 감동을 받아서 바로 도미니크 수도회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차남인 둘째 아들인 미켈란젤로에게 떠맡겨지죠. 사보나롤라는 4년간 피렌체에서 신정 통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허영의 화형식 의식을 시뇨리아 광장에서 하게 돼요. 바로 사치스러운 옷, 도박기구, 르네상스 각종 예술품, 샤넬, 루비통 핸드백 이런 것들 다 이제 광장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게 된다. 1497년 허영의 화형식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인 1498년에도 더 크게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사실은. 1498년 결국은 사보나롤라는 자신의 불타는 설교 덕분에 거기에 대한 부메랑으로 해서 결국 불에 타 죽는다. 화형에 처해진다. 교황 알렉산더 6세의 반격에다가 또 처음엔 뜨거워졌지만 나중에 숨막혀서 이제 이들이 싸늘해진 이 피렌체 시민이 합세해서 결국 사보나롤라는 피렌체에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499년 한편 24살이었던 미켈란젤로는요, 피에타라는 조각상으로 순식간에 거장, 천재 조각가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재미난 그 일화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가 조각했던 잠든 큐피드라는 제목의 조각 때문이었어요. 당시 로마는요, 고대 조각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상이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잠든 큐피드 상을 마치 고대 로마의 발굴품이라고 속여서 로마에 있는 이 리아리오 추기경에게 고가에 판매합니다. 나중에 이 추기경이 이게 위작인 걸 알고, 그러니까 사기당한 걸 알게 돼서 어때요? 이제 그 범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조각상을 만든 작가의 솜씨에 이제 오히려 감탄하게 된다. 그러면서 전령을 시켜가지고 당시 고작 20살밖에 안 됐던 어린 미켈란젤로를 찾아오게 되죠. 미켈란젤로는요, 격분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돼요. 왜냐? 자기가 속인 게 아니거든요. 골동품상이 속인 거지. 그래서 자기는 돈을 주고서 자기의 작품을 회수할 목적으로 로마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잠자는 큐피드 사건은 미켈란젤로를 이제 당시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미켈란젤로를 로마에 입성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거기서 그는 뜻밖의 후원자인 요 리아리오 추기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97년 조각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술에 취한 요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그리고 그 2년 후 1499년 바쿠스에 의해서 대작 피에타로 그는 단숨에 천재 조각가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 작품은요,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자, 이거 왜 새겼는가? 바로 자신의 조각을 보고도 일약 스타가 된 이 조각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자 대중들이 열받아가지고 밤에 몰래 성당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일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그의 기행이었다고 하죠. 자, 재미난 게 있는데 1972년 로마에 있는 이 피에타 조각상을 이 호주 출신의 한 정신질환자가 이 조각의 얼굴을 이제 때려 부수는 박살내는 테러를 당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바로 예수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얼굴이 내가 예수인데 우리 엄마 얼굴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조각상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복원을 해가지고 조각상을 아크릴 방탄판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피에타는요, 성모의 모습은 이제 사형에 처해진 그 사보나롤라를 애도하는 그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바쿠스 같은 경우, 술의 신의 바쿠스 신, 술의 신의 이 추태를 향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디치 문화의 어떤 쾌락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피렌체에서 만약에 이게 제작되었다고 하면은 사보나롤라에 의해서 허영의 화형식,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예술품 1호에 올랐을 거예요. 바로 허영의 화형식을 행한 게 피렌체에서 1497년인데 이 바쿠스가 로마에서 나온 게 또 같은 해인 1497년이었다. 어쨌든 이게 피렌체가 아니고 로마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피렌체에 있었으면 다 불에 태워져서 지금 다 유실됐을 거예요. 이처럼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 세계에는요, 이 사보나롤라를 통한 이 종교적 감정, 그리고 이 메디치 가문의 어떤 예술적인 감동, 이런 양극단 사이에서 그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런 갈등이 오히려 그를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작품은 나왔지만 예술가로서 막상 자신은 어둡고 긴 우울의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가정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늘 불평과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유명한 형 밑에서 기생하면서 무의도식하는 동생들 때문에 그는 가족과의 불화와 또 부양 책임으로 인해서 아예 자살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이러다가 1500년 이후 피렌체는요, 다시 르네상스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피렌체로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죠. 자, 1494년부터 4년간 98년까지 이 사보나롤라의 신정 통치가 행해지면서 예술 활동 자체가 이제 죄악시되고 많은 예술품들이 이제 허영의 화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어때요? 광장에서 다 태워졌죠. 자, 그 이후에 피렌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바로 피에로 소델리니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이제 피렌체는 이전처럼 르네상스 예술의 도시로 태어나게 되는데, 자, 1500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1501년에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1504년에 라파엘로가 이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시대의 3대 거장이 이 한 도시에서 호흡하는 그런 시기였다. 당시 정권을 잡은 피에로 소델리니 이 공화정의 이 지배층의 화두는 뭐였는가? 자, 메디치 가문의 복귀를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화국의 자유를 지켜라. 뭐 이러한 주제로 자, 이들은 30년 전에 구입했던 거대한 대리석 조각을 자, 로마에서 20대 초반에 천재 조각가 거장 반열에 오른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이 조각상을 맡깁니다. 제목은 다비드. 바로 자유와 민주의 상징으로서 바로 메디치파는 뭡니까? 바로 이를 파괴하려는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다비드는
자유와 민주의 상징, 공화정을 의미하고 또 메디치파는 이를 파괴하려는 골리앗으로 바로 독재 체제를 하려고 하는 메디치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정부의 의도를 담아서 다비드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마침내 1504년 5m가 넘는 다비드상이 마침내 완성이 되죠. 다비드상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상대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자, 이 다비드상이 세상에 공개되자 세간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 열광적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걸작을 원래는 성당 부벽에 갖다 놓을 생각이었는데, 와, 이런 엄청난 작품을 성당 부벽 구석탱이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피렌체 시민 30인 위원회가 소집이 되죠. 그리고 피렌체의 시노리아 광장에 놓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400년 가까이 광장에 우뚝 서 있던 다비드상은요, 이 공해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 미술관 실내로 옮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1869년 미켈란젤로 광장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 다비드 조각이 딱 있다. 자, 피렌체 가시면 바로 피렌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이 피렌체 미켈란젤로 광장에 가실 텐데, 이 광장 중앙에 지금 보시는 대로 거대한 이렇게 모조품이죠. 요 다비드상이 있다. 이 다비드가 어때요? 매서운 눈초리로 도시 피렌체를 내려다보고 있죠. 사실 이 조각상은요, 머리가 굉장히 가분수다. 하지만 이게 5m에서 한 7m 거리에서 감상을 딱 하면은 딱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근법의 절정을 담고 있는 조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 이걸 이제 전시했을 때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이제 메디치가와 또 이 사보나롤라 추종자 양쪽에서 엄청난 비난, 돌팔매 이런 걸 받았다고 해요. 왜냐, 이 메디치파 같은 경우는 이 메디치 가문의 은덕을 받아서 예술활동을 해놓고 어때요? 반 메디치의 상징인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한 놈. 또 사보나롤라 추종자들은 이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매주 듣고 엄청 은혜받고 감동받아 놓고 그런 나치의 조각을 만들었어 하면서 이 괘씸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 역시 이걸 의뢰받았을 때 자, 이런 논란에 대한 값까지 피렌체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512년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 정권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돼요. 메디치 가문은요, 이 다비드 조각상, 바로 거기에 나온 골리앗이 자기네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문에 대한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 그 조각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비드 조각상을 이제 파괴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의 중심에 있었던 가문답게 이 조각상의 예술성은 인정을 합니다. 대신 피렌체 공화 정부를 밀어낸 이 메디치 가문을 찬양하는 그 새로운 작품을 발주하게 되죠. 그게 바로 첼리니가 만든 이 청동 조각상 페르세우스였어요. 첼리니의 페르세우스 청동 조각상. 이 청동상에서 이 페르세우스가 들고 있는 이 메두사의 머리는 뭡니까? 바로 피렌체의 공화정부. 피렌체 공화정부를 박살내고 다시 어때요? 메디치 가문의 정권을 복귀한 메디치 가문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작품이다. 그래서 르네상스 당시의 예술품도 이렇게 다 어떤 내용을 보면 이제 순수 예술이 아니고 실용 예술이다.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자, 피렌체가 거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벽화를 제작을 하면서 미켈란젤로는요, 피렌체에 있을 때 레오날도 다빈치와 공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베키오 궁전 좌우 벽면에 레오날도 다빈치는요, 앙기아리 전투라고 해서 1440년 밀라노를 이제 격파했던 그 전투,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라고 1364년 피사를 격파했던 전투를 배경으로 베키오 궁전 좌우의 벽면에 벽화를 이제 그리는 그런 공개 경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오늘날 남아있지 않는 미완성으로 있습니다. 레오날도 다빈치는요, 새로운 물감 연구가 실패하자 의욕을 잃고 늘 그랬듯 중도 포기하게 되고요.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영상 제1편으로 이제 그 탄생부터 해서
엄청난 조각상, 다비드가 출현하기까지 그의 생애, 또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 뭐 이런 것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